포멀한 이 토론은 마치고 일반 우리 이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질문은 질문지에 의거해서 미리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종찬 인사이트케어 연구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선거를 보시면서 선거 데이터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인을 뽑을 때에는 도덕성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고 여론조사에서 나오지만은 실제로 정치인의 호불호를 정할 때에는 한국 사람은 정치인의 도덕성을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도덕적이라고 평가받는 정치인이 호감을 잘 받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역시 그 도덕성을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론조사에서 누구를 뽑을 때 선거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냐 그러면은 뭐 공직 의식이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 아까 우리 오늘 또 논란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전문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도덕성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도덕성이 과연 구체적일까? 그럼 실제 그걸 뭐 FGI나 저희들이 또 이제 더 심층 추가 질문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구체성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도덕적 이미지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비열한 사람이라도 메소드 연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이야. 그러면서 기부 좀 하고 그 그림을 또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아까 우리 이제 자리를 떠났습니다만은 이제 도덕성이 아니라 목적성.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아니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 한국 정치의 컨설팅의 부정적 파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컨설팅을 만드는 겁니다. 당신 보니까 말이야 가족도 엉망이고 끝장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서 도덕적 이미지를 만들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가서 빗자루로 갑자기 쓸기 시작합니다. 저런 분이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막 할머니를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아유 힘드시죠. 또 이제 기부도 없는 돈 끌어다 모아서 1, 2억 합니다. 그러면 저런 사람은 한국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정치해야 돼. 국회로 가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한데 이걸 구체적으로 판단할 근거는 매우 박약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이 그럼 안 할 거냐. 저는 그래서 계속해야 된다. 계속해야 되고 또 오히려 우리가 도덕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표현을 통해서라도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청렴성이 됐든 다른 표현으로 더 강조할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해서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20초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토론회가 이제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정복 교수님이나 김경동 교수님께서 또 학계를 통해서도 해오셨지만 저는 좀 대중 우리가 영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방송이나 또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인터넷 시대니까 또는 뭐 GPT 시대니까 이걸 막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이제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당신들 그렇게 하면은 나라가 끝장난다. 이제는 도덕성을 청렴성을 우리가 나온 이런 평가 지표를 통해서 사람을 이 선별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이 지표의 이 실제 활용 가능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간단히 그 선거에서 정치인의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질문의 요지.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데 정작 정말 그러면 투표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투표 전에는 이제 도덕성이 중요했다. 근데 투표하고 난 이후에 도덕성 가지고 투표했어요. 그럼 뭐 내가 뭘 아나. 그냥 뭐 우리 고향이 같더라고. 나랑 같은 안동 사람이야. 그래서 안동 사람이라서 우리 김경동 교수님 안동이시죠. 그래서 내가 안동역에서 노래도 좋아하고 말이야. 그렇게 뽑았어. 그러니까 실제 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뭐 더불어민주당이라서 난 진보적이라서 굉장히 그 근거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걸 좀 풍성한 걸 이 우리 지표를 통해서 또 도덕성 연구를 통해서 이제 더 키우고 더 채워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정창우 서울대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도덕 교육 방법론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도덕성도 발달 단계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차세대 정치인이 도덕성을 잘 길러야 도덕적 딜레마를 만났을 때 큰 고민 없이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를 꿈꾸는 청년이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당 같은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커리큘럼 하에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 듯 합니다.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아마 코멘트를 부탁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질문 속에 다 답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질문하신 분이 제가 보기에는 도덕 발달과 도덕 교육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그 연구 성과물로 발표하셨던 이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 뭐 이 연구의 어떤 그 성과물은 앞으로 이제 현직 선출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예비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금 그 우리 청소년들에게 뭔가 좀 의미 있게 이게 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자료집에도 그렇게 들어있던데요. 아마 그거하고도 이렇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연결되는 질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윤리적인 어떤 의사 결정 내지는 판단을 내린다라고 할 때 좀 더 이렇게 수준 높은 어떤 그런 이제 단계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 보편화 가능한 그런 차원에서 혹은 이제 우리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주관적 양심 수준이 아니라 보편적 양심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면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만 이제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수준에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뭔가 원리라든가 가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뭔가 밑바탕에 이렇게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만약에 그 상황이 권리와 권리 간에 누구의 권리와 누구의 권리 간의 어떤 그런 충돌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이건 누구의 권리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각각의 권리들이 다 이렇게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구현되어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갖다가 딱 큰 그림을 다 이렇게 그리면서 뭔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이라야만 높은 수준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달 단계 얘기가 나왔는데요. 진짜 낮은 발달 단계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는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고 그게 이제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조금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이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에 가게 되면 이게 서로의 입장을 갖다 이해하면서 저 사람이 원하는 걸 갖다가 내가 이제 주면서 서로가 이제 좋아지는 이제 호혜적인 어떤 그런 이제 관계 속에서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근데 이거는 어떻든 대인 관계적인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사고가 그 속에 안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단계로 가게 되면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러면서 좀 더 사회 질서 유지라든가 이런 것들 갖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사실 그 현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질서 유지에 이렇게 중요한 어떤 그런 이제 기준이 되긴 하지만 그 법이 정의의 법이 아니라 불의의 법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보편적인 양심의 차원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그걸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노력도 이제 요구된다. 그 정도 수준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청소년이거든 아니면 예비 정치인이건 아니면 이제 현직이건 간에 뭔가 이제 자기가 지금 사고하고 있는 사고 구조의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틀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사고하려고 하는 연습을 갖다 많이 하게 되면 좀 더 이렇게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문정린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국회의원 하실 때 법안 통과율 1위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정부를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안 발의를 통한 규칙을 정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일을 가장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적 가치에서 법안 발의수를 하나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 전문성에 대해서 최운열
박성현, 이돈진 선생님께서 전부 코멘트를 해주셨잖아요. 전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좀 서로 또 충돌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까지 합쳐서 이렇게 좀 그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 자체는 그 법안 발의수가 그 국회의원 지표로 활용할 수 있지 않냐. 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 혹은 삼선을 할 때 이전 이제 경력을 할 때 가결률 아니 법안 발의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법안이 무조건 발의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법안이 많은데도 실적을 위해서 문구 조금 바꿔서 아니면 또 중복될 수 있는 영역에 따라서 혹은 특정 집단을 위해서 발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법안 발의 수가 많다. 이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수치를 반영한다면 법안 가결률을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9대 국회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법안을 73건 발의해서 53건 통과됐다고 국회 사무처에서 공식적으로 SBS에 의뢰를 해가지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1, 2위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최종 결과는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사무처를 통해서 알았고요. 그러니까 73건을 발의해서 53건이 통과됐으니까 가결률이 73%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100건을 냈으면 73건이 통과됐다는 거니까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정부 부처, 뭐 시민단체, 관련단체 이런 것들을 다 조율한 결과이기 때문에 의정 활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결률은. 그래서 지표로 삼는다면 가결률을 지표로 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73건 중에 53건 통과됐는데 대부분 개정법이지만 재정법이 5건을 이제 제정을 했고 3건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3건이 중에 중요한 거는 장애보건법, 심내혈관 관리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장애보건법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정법을 최초로 만든 것이고요. 심내혈관 관리법은 그 골든 타임을 지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 센터, 지역사회의 관리 체계를 위해서 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법을 했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이제 다른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전문성은 재활의학 전문의로서 어린이 재활을 전공했고 어린이 장애인 그러니까 재활의학의 전문성을 가지고 장애보건법을 했었고 또 대한의사협회의 뭐 학술이사 또 그 대변인 하면서 심뇌혈관 관리의 중요성 내지는 지역사회에서 서울을 오다가 돌아가시는 분, 뭐 의료사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법을 할 수 있었고 단순히 법을 그냥 뭐 어떤 이권을 위해서 어떤 단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 법을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1년 혹은 3년간의 용역을 거쳐서 토론회를 뭐 많게는 뭐 10번까지도 하고 뭐 재정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정 활동에 있어서 법안의 가결률은 지표로서 유용하다. 또 법의 내용을 보면 이분이 특정 단체를 위해서 했느냐,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 전체를 보고 했느냐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최운열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정치인은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와 다르게 꼭 전문성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앞서 이제 전문성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문성은 제 이제 경험에 의해서 드린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52시간제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 내에 보면 이 양대 노총 출신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여섯 분. 기업 경영에 관련된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52시간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실제 기업의 경영을 하는 현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300명 국회의원이 어느 한 뭐 전부가 정치 전문가라든지 법 전문가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런 정도의 전문가들이 좀 국회에 들어와야 법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행위를 규제하지 않아요. 우리 행위를 규제하는데 그 분야에 제대로 알고 이 법이 적용됐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뭔가를 알면서 법을 만드는 거하고 막연하게 이상적인 것 가지고 법을 만들었을 때 우리 사회에 주는 파장은 너무나 크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전문성을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지역구 비례대표,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선거제도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역구 의원님, 지금 현재 우리 서울선거구제 하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보면은 사실은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하셔야 될 일들은 국회의원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내 지역에 다리를 막 어떻게 난다든지 뭐 고속도로를 뭐 개설해야 된다. 사실은 국회의원이라는 게 정말 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그거 신경 쓰지 않으면 자기가 다음에 당선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비례대표들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 비례대표 지금 운영하는 방법, 공천 과정이라든지 너무나 이제 비정상적으로 되다 보니까 참 뜻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우리 국민이 워낙 정치인들을 불신하기 때문에 수 늘리는 것 자체는 완전히 이제 반대를 하셔서 못 늘린다면 지역구 한 150명, 비례대표 한 150명에서 비례대표 150명은 정말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각 당이 경쟁적으로 모셔와서 이분들은 지역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 비례 비전이라든지 국가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민할 수 있게 좀 차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현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 광역 경험을 다 하셨습니다. 광역 단체장과 기초 단체장을 견제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광역 단위, 기초 단위 단체장의 도덕성 부재로 인해 어떤 덕목을 갖춘 단체장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제가 단체장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의원 활동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정치인 출신의 단체장을 할 때와 행정가 출신의 단체장을 할 때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정치인 출신이 하다 보니 약간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행정가로서 하다 보니 우리가 좀 느끼는 약간 정치적으로 주민과 좀 밀접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답답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체장이나 의원을 떠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이 조금은 좀 체계적이고 기초부터 조금 학습화된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저는 소속이 국민의힘 정당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공천 과정에서 PPAT라는 시험을 한번 보게 됐었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저도 이제 정당에서 20대부터 정당 활동을 하다 보니 정당에서 조금 느꼈던 부분들은 좀 체계화된 교육 속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교육된 사람들이 정치 활동의 뜻을 함께 하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왕이면 시험이란 제도도 좋았지만 조금 정당 내에서 정치 교육을 통한 사람들이 함께 정치 활동을 하면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이나 정치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행정 경험과 정치 활동을 두루 갖춰서
조화가 이루어졌으면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덕목이라고 할 거라기보다 좀 경험에 의해서 좀 골고루 갖춘 단체장이 조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를 좀 쳐주십시오. 다음은 이윤혜 정의당 경기도당 환경위원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도덕성이 정의를 실현하는 바탕이 되는 가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야말로 정의당의 이름처럼 정의를 추구하는 정치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덕성을 중요하게 언급하는 일이 있나요? 네,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네, 재밌기도 하고요. 정의 없는 정의당, 뭐 민주적이지 않은 민주당, 뭐 국민의 짐이다,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혐오의 한 표현으로서 도대체 너희 당은 정의를 가르치기나 하냐, 정의가 뭔 줄 아냐, 뭐 이런 좀 따끔한 질책 섞인 질문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자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활동가 교육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이제 장애 인권이라든지 이제 소수자 인권이라든지 기본 사안을 이수하지 않으면 당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시험을 보는데 사실은 좀 당원들끼리 보면은 좀 쉽게 좀 대충 사지선다해서 너무 오답은 너무 오답이고 이렇게 내주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험만 1시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은행식이라서 그것 때문에 진짜 당직 못 해먹겠다라고 하시는 지역위원장님이 계실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강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비위 사건이 있을 때도 굉장히 강력하고 빠르게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은 절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가 듣자마자 좀 웃음이 나왔던 건 이제 정의 없는 정의당이라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도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정의라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다르고 저희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자유가 다릅니다. 근데 다만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거 그리고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저만 하더라도 당 내에서 선배들한테 물어요. 도대체 진보가 뭐냐, 정의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라는 틀이 깨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정의를 내릴 수 없고 그 자체로 기능하지 못하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보인 이유는 내가 보수기 아니기 때문이지 내가 보수인 이유는 진보가 아니기 때문인 지금 세상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백이철 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구의회에 속한 의원님들과 함께 구종을 운영하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구의회 의원과 함께 일하면서 견제를 받기도 하고 협력을 하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의회의 의원들을 경험하셨을 때 어떤 덕목을 갖춘 의원이 제 역할을 잘 한다고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실상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거고 또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양심에 좀 찔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이제 구의회, 군의회, 시의회 의원들은 그 지역 국회의원이 100% 공천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뭐 대충 그렇겠지만은 그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에는 또 구의원들도 대부분 그 당의 사람들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로 봤을 때 구의원이나 뭐 가장 밑에 있는 기초의원들은 지역 국회의원 신분은 군 정도고 구청장을 하면서 이제 그럼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느낀 거는 격차가 너무 난다. 너무 몰라요. 그래서 뭐 같이 정책 토론 이런 거는 거의 없고 구청장한테 꼬투리를 어떻게 잡을까 뭐 이래갖고 이제 뭐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씩 열립니다. 구의회가. 그래서 왜 안건도 없는데 왜 열리나 했더니
임시회를 계속 열어야 수당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대부분 이제 구청장을 내셔서 구정질의를 하는데 질문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이제 5분 발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답변을 안 들어요. 자기 혼자 막 떠들고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구청장을 세워놓고 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보고 이런 거 했는데 그거는 못해요. 실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뭘 하니까 5분 발언을 굉장히 합니다. 그건 이제 아니면 말고요. 그냥 5분 동안 떠들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제도가 발전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런 부분부터 좀 이렇게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오늘 이런 정치와 도덕이 왜 공존하는가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좀 뭐하는데 우리 공직자의 그 자세 기본은 제가 볼 때는 성공후사입니다. 성공후사.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떨 때 어느 당이든지 당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선당후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지 개인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다. 그죠? 당 문제보다는 우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가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공적인 문제, 공직자로서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선당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성공후사라는 이야기는 절대 정당에서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아마 오늘 같은 이런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로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공직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죠? 선출직 공무원이든 뭐 임명직 공무원이든 공직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것만 개념이 확실하면은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그죠? 여기에 벗어나면은 저런 사람은 공직자가 될 수 없다. 누구나 알겠는데 여기 아마 굉장히 혼란이 있는 지금 혼돈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답변 뭐 이 정도로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뭐 그래도 좀 조금만 더 계속을 하겠습니다. 이동진 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3번에 걸쳐 구청장을 지내셨습니다. 단체장을 경험하시면서 어떤 덕목을 중요하게 여기면 큰 일이 일어날 수 경험하시면서 어떤 덕목을 중요시하게 여기면 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덕목이 있을까요? 안 일어나시는 겁니다. 조금 더 계속됩니다. 네. 예를 들면 최대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주변 측근이나 가족의 특혜를 주지 않는다거나 사적 이익이 아닌 공익 생각하고 구정을 운영하면 큰 일이 없다와 같이 구청장님이 경험하시면서 젊은 청년들에게 중요하게 남겨주고 싶은 덕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소극적이네요.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십시오. 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십시오.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구청장에 당선된 게 2010년이었습니다. 네. 그 전에 전임 시절에 인사와 관련해서 그 간부가 구속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인사에서의 이 비리야말로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되자마자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자신의 능력 또는 성실함 이외의 방법으로 승진하고자 하는 인사는 승진을 시도하는 인사는 앞으로 내가 혐오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일체의 어떤 그 예외를 두면은 안 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왔었고요. 나머지 뭐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어떻게 뭐 가족 문제랄지 뭐 특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든 게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입장은 특히 이제 단체장의 경우는 그런 원칙을 세우면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단체장을 하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다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방자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가? 저는 그냥 지방행정을 맡아서 수행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왜 구청장, 시장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기 분야에 있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 목표의식이 없이 단체장 또는 국회의원 어떤 직위를 목표로 삼는다고 그러면 저는 좋은 정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얻고자 하는 직위, 단체장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든 무엇을 위해서 이게 되려고 하느냐, 그건 하나의 수단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임기 동안 끊임없이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방자치 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얘기했습니다만 지방자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12년 동안 해왔고요. 그 주민과 함께하려고 노력해왔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선 선생님, 이 토론자 분들께 제가 1분씩 시간을 드리고 맨 마지막 순서로 선생님께 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맨 마지막에. 예. 그럼 이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자유 순서로 하실 말씀 있으면 그 1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떤 분인지 좋습니다. 그럼 배 소장님 먼저 말씀하시죠. 이것도 순서대로. 아니 저는 따로 없고요. 할 이야기를 다 했고. 예. 그러니까 제가 재차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자리가 계속 더 확대돼 나가야 되지. 예. 그냥 여기 이 불씨가 가라앉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우리 토론회 할 때는 더 확대되고 공중파에 와서도 이거 다 보도돼야 되고 그런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정 선생님. 그 윌리엄 데이먼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훌륭한 모범적인 인물 23명을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해서 나중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23명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 하면 다 나름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인데요. 우리 이렇게 정치 입문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 정말 내가 왜 거기에 이렇게 발을 디디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심을 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살고 싶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입문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문 선생님. 예, 이번 토론회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도덕성을 국민이 정말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꾼, 정치인 이런 언급이 있는데 정치인이 자랑스럽다고 스스로 느끼고 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직종 혹은 인간상 이렇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그 전문성에 대한 얘기가 아까 자꾸 나와서 그 말 자체가 왜 이렇게 언급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국회 가면은 300인 모두가 사실 전문성이 있습니다. 다 다른 영역에 전문성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평생 정치만 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만 해온 사람은 전문성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말 수십 년간 정치를 했었고
또 정치 세계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분이 한 1, 2년 전에 정치인도 전문 직업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직업인이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행동을 해야 되고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 많은 걸 버려야 되고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말이 정말 신뢰받고 국민에게 비난받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도덕에 대한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에는 우리가 정치가 좀 신뢰를 받으려면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하셨던 분들이 최종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하시면 그 정치가 아마 품격을 높이는 길이 아닐까. 물론 이제 지금 우리 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젊어서부터 정치를 직업을 한 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 분야에.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특정 정당의 경우에는 특정 법조인 출신이 다미넌트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정당 보면 운동권 학생 출신들이 완전히 직업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많다 보면 각 분야의 학교 선생님을 한 55세, 60세까지 정말 성공적으로 마치는 분이 나중에 정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차원으로 정치권에 들어오신다면 훨씬 더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정치를 할 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계속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몇 해 전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임명직 공직자 장관을 검증하던 시기에 있어서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거 너무 과도한 검증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5대 뭐 비리 등등을 사실 저는 비교적 좀 젊은 나이부터 정치 활동을 해서인지 이런 검증 과정을 굉장히 많이 거쳐서 어찌 보면 이번 정부에서도 보면 장관들이 정치인들은 인사 검증에서 많이 그 기준을 많이 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성공하신 분들에서는 그 기준이 미흡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사실 선출직 공직자와 별도로 임명직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것들도 좀 확대해서 연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명도 뭐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볼 때는 사실 교수님들은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 검증에서 장관까지 갔을 때 여러 사례에서 낙마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이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상대적일 수도 있는 거고 개인적인 것도 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교도 한번 해보면 의미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아무튼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모든 공직자가 갖춰야 될 덕목은 도덕을 기본으로 하고 이왕이면 그 과정의 공개성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연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의미 있는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최대한 그 도덕에 관련된 주제다 보니까 최대한 맞는 말, 바른 말, 바람직한 말만 했는데요. 사실 이게 유튜브로 연구 박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예적예, 예윤의 적이 예윤회였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이것을 대중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스스로 일단 지키고 갖고 나가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뱉은 말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그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와 도덕 공정 가능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정당 정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개인의 어떤 정치인의 도덕성도 중요하지만은 당의 도덕성을 한번 각자 당들이 그래서 그 당이 자체가 도덕성을 지킨다면은 거기 해당 정치인들도 뽑질 않고 공천도 안 주겠죠. 그게 아마 큰 앞으로의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충 당들이 보면은 대충 어떤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볼 때는 패거리 비슷한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그 안에서부터 도덕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국민이 바라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앞으로 정치 도덕은 한 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마지막 시간인데요. 민주주의 역사 발전의 과정을 보면 제도 자체가 먼저 시민의 요구에 앞서서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시민적 압력과 저항에 의해서 제도가 보다 더 민주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역사가 다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의 87년 헌법 역시도 그랬던 것이고요.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도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통해서 도덕성을 갖추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다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시민적 압력, 시민적 감시 체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어떤 탈법과 불법을 저지른 정치인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한 제도나 법은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청문회 임명직 장관이나 총리나 임명직은 청문회를 다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공직 선출직 같은 경우는 각 당에 상당히 높아진 공천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 눈에 볼 때는 정치인들이 부도덕하다라고 느끼는 이 현실 속에서 이걸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려면 어떤 시민적인 그런 감시 체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고 오늘 이 자리도 그 첫 발을 떼는 그런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저도 함께 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동 선생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기 앉으셔서 저도 괜찮죠? 네. 오랜 시간 동안 또 특히 우리 대구에서 오신 배 선생님은 원로까지 오셔서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모두 우선 와주셔서 고맙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연구를 좀 더 마무리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도 고민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이게 뭐 끝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계속 앞으로 이런 연구는 누군가는 해야 될 거고 우리 백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자꾸 번져 나가야 되는데 토론회도 많이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큰 공부를 많이 했고 여러분께서도 참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구나,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명이 아주 컸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모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총 3시간의 2023년 상반기 연구토론회 정치와 도덕 공존 가능한가 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유튜브에 글로벌 사회발전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오늘의 토론회를 풀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모두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